위주의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김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평점 4.0. 네. 5점 만점에. 네. 도입부에서 약 5분 동안 숲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씬. 배경음이 중간중간 갑자기 사라지면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부분. 딸을 데리러 왔다가 떠나는 씬을 차 후미에서 바라보는 샷. 기획사 회의 후 담배를 물고 있는 사장의 모습이 바로 뒤 액자 속 그림과 겹치는 부분이라고 남겨주시고, 네. 뭔가 쓰다가 더 중간에 더 써야지 했던 게 그대로 올라가 버렸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 부분들의 연출이나 촬영 방식 기법들이 정말 좋았었네요. 타쿠미가 마을 회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 자연은 언제나 섭리대로 그 자리에 있지만 인간은 보다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런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자연이 허용하는 기준을 벗어나면 자연은 우리에게 한없이 잔인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이 그것이겠죠. 이런 이상기후가 인간의 터전을 위협하고 생명을 앗아가곤 하지만 그것에 악의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언젠가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타쿠미가 타카하시를 죽이게 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타쿠미가 자연의 대리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사슴에게 다가간 행위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타카하시 행동이 사슴을 자극했고 하나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죠. 하나의 행동, 타카하시 행동, 사슴의 행동 그 어디에도 악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타쿠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이 또한 악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쓰러진 딸을 업어들고 달려나가던 타쿠미는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타카하시를 죽였다는 죄책감, 여러 감정이 뒤섞인 균형이 깨진 타쿠미의 호흡이 느껴졌습니다. 딸이 사라진 순간을 포함해서 영화 내내 평정심을 유지했던 그였지만 마지막에 우리와 같은 그저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네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던 부분하고 흡사하군요. 네. 그래서 악의는 없었죠. 그렇죠. 마지막에 살인이 벌어졌을 뿐 악이 없었지만 여러모로 참 또 바라볼 수 있는 영화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밥탱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영화 다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결말 부분 얘기 나누실 때 저죠 이게 맨 그렇죠. 오른쪽에 계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부터 진정하시고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될까봐 댓글 남겨드립니다.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은 항상 감사하죠. 네, 뭐 이게 찐따 그럴 수 특이에요. 찐따 특입니다. 네, 이게 항상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좋아하는거나 자신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목소리 커지잖아요. 목소리 커지는 게 이게 이 찐따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편집적으로도 네. 제가 잘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항상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결국 영화를 보고 다 같이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풀어주신 거를 사실 풀어주시는 걸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맞습니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팟캐스트 닭도리탕님은 이렇게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하마구치가 영화를 잘 찍는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말씀처럼 감독이 영화와 무관하게 제목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계속 제목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그렇죠.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키메라도 기대할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영화 잘 찍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차라리 이번 전주영화제에서 하마구치 뭐 그런 건 하지. 주영화는 키메라입니다. 이야,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길을 헤맸습니다. 뭔 말이야 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야 이게 부산에서 거의 처음 공개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 부산에서도 상영을 했고 서울 독립영화제도 상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엄청 어렵고 호불호가 시계 갈리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행복한 라짜로를 안 봤거든요. 아직도 안 봤어요? 네, 아직도 안 봤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로레바케르가 어떤 영화를 찍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긴장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무언가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이걸로 밀고 나가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 강박을 달고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딱 제가 무언가를 캐치하자마자 그냥 그쪽으로만 계속 파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 제 생각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시네큐브에서 봤습니다. 11시 20분이었나? 드르렁 소리가 정말요? 좀 들리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들었던 드르렁 소리였어요. 네, 커피도 못 들고 가니까요, 시네킴. 시네킴 물만 네, 아유. 평점 까면 저는 8점입니다. 저도 8점입니다. 근데 진짜 말처럼 9점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지금 이 얘기하는 보니까. 순간에도 9점으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파면 팔수록 좋았던 영화가 네. 키미라였던 것 같고요. M&M 수입 배급이죠. 네. 밥보래 네. 지금 시네필의 희망. 네. 노베어스, 갈랜드, 패트롤트 네. 감독전까지 네. 정신 없어요. 노베어스 9,000명 간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쵸, 네. 그 아시죠?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 그 1,000명도 안 들어갔지 관객수 않나? 892명이었나?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쿠엔틴 두피우 거가 뭐 칸뭐 개막장이라는 막 그런 썰도 있던데?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주에서 오죠? 야닉이었나? 야닉 틀어요? 네, 전주에? 전주에서 야닉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나 못 봤는데? 그게 좀 많이 어머머머머머. 기대되는데 전주 가시면 한번 보시길 기대할게요. 난 두피우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감독이니까, 예. 그래요? 기대되네. 어쨌든 이 영화는 2024년 칸 경쟁에도 올랐고 행복한 라짜로의 감독 알리체로 루아커가 만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들었고요. 키메라는 머리는 사자, 몸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그리스 신화 속의 키메라이기도 하고 재앙을 몰고 오는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뭔 재앙일까 무슨 재앙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근데 이탈리아에서 영국 이방인에 의해 일어나는 도굴이라는 점에서 저는 뭔가 좀 집중을 하고 싶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한 꿈과 희망을 말하는 건 이건 또 베니아미나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키메라 제목의 접근이고요. 첫 장면을 보면 뭐 당신이구나 하면서 화면이 막 보이다가 말다가 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 어깨에 태양 문신을 보여주는데 그게 아마 이제 베니아미나였던 것 같고요. 네. 태양이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생각 못했어요. 이게 오르페우스 신화랑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래요?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오르페우스 신화를 뭔지 아는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르페우스 아버지가 뭐 오이아구로스인지 네, 맞아요. 뭐 아폴론인지 뭐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이제 뭐 썰이 있지만 어쨌든 오르페우스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음악가죠. 음악가인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현재 연인처럼 보이는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또 연결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했던 오르페우스는 결국엔 저는 도굴꾼으로 살아온 삶을 뒤라고 생각하면 그 도굴을 함으로써 이방인 죄책감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 뒤를 돌아봤다. 얘도 똑같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영국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저도 그 영국의 부도덕한 약탈 그런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뭔가 현지 적응을 위해서 이탈리아어 교육이 들어간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다른 공통점은 순정남이죠. 순정남이요? 계속 이 사람이 에우리디케를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쳐다봤듯이 이 사람도 베니아미나를 계속해서 쳐다봤던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다른 여자들의 구애가 있었던 것도 저는 지속적인 타 도굴꾼들의 유혹이 아마 그렇게 해서 오르페우스로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점이 있었고 기차에서 자고 있는 아르투가 나오죠.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뭐 생김새가 그림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뭐 악취가 진동을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네 쓴 양말이 던져지죠. 악취라는 뜻은 저는 두 가지 뜻으로 봤는데 하나는 이방인으로서의 차별이죠. 네. 두 번째는 도굴꾼을 뭔가 암시한 듯한 모두가 또 그 주인공을 쳐다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쳐다본 이유가 이것도 두 가지죠. 이방인 아니면 영웅 오르페우스였기 그렇게 때문에 보셨군요. 쳐다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메타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차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기차에서 시작을 한다. 영화에서 기차라 함은 이렇게 뭔가 메타인지적인 영화에서 기차가 등장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뭔가 영화의 역사 같은 거를 상징하지 않겠어요? 항상 그렇죠. 항상 이런 메타인지적인 영화에서 기차가 등장한다고 하면요. 영화에서 기차를 다루면 그렇죠. 영화에서 기차가 등장하면 항상 뭐 영화의 역사라던가 아니면 영화 그 자체라던가 그런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르투를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냥 뭐 화를 내도 몰래 뒤에서 쳐다보고 아니면 대놓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말을 걸고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뭐 도망을 가든 바라보든 좋아하든 웃든 뭐 표정이 썩든 계속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뭔가 반응의 객체라고 할까요? 그 반응의 객체인 아르투는 기차 위에 있어요. 기차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이 아르투를 포함한
아르투를 포함한 여기 등장하는 모든 등장 인물들이 뭔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벽화 속 네, 사람들처럼. 네, 왜냐하면은 그거예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 메인 타이틀이 뜰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애기들이 사진, 뭐, 애기들이 사진 들어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 큐브라 해야 돼? 뭐야?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다가 어른들이 그 막 어른 뭐 아빠인가 뭔가 뭐 다른 사람이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애가 보여주니까 거기서 메인 타이틀이 뜨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림을 원샷으로 잡아준 컷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한도샷으로 잡아준 컷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뭔가 괜히 보여준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메인 타이틀이 뜰 때 거기 등장하는 피사체가 하는 행위가 어떤 작품을 바라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뭔가 그 시선의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단 말이죠.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 기계 간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 동물 간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선의 교차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거를 부각해서 카메라가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뭔가 그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시선이 감시처럼 느껴졌다. 그렇죠. 감시처럼 볼 수도 있죠. 네. 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진 촬영 또한 이것도 감시일 수도 있겠다라는 감시,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영화 보면 되게 하늘색이 저는 많이 보였습니다. 네. 하늘색 양말도 그랬고 네. 차도 하늘색이고 네. 어떻게 보면 하늘도 그렇고 바다도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하늘색이라는 의미는 저는 위치에 따라서 아래로 보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네. 위로 보면 하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늘로 바라보는 이유는 저는 아니 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지속적인 새 인서트를 보면서 저는 뭔가 약탈을 위해서 옮겨 다니는 혹은 뭔가 위에서 계속 그쵸. 감시하고 바라보는 그쵸. 존재의 그런 의미의 그런 하늘의 색깔이었고 네. 바다인 이유는 약탈된 물건은 결국은 하늘로 가지 못하고 결국 아래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중력으로. 바다로 가기 때문에 아마 뭔가 그런 그 뒤에 나오는 하늘과 크루즈 바다 시퀀스를 암시하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거꾸로 되는 그리고 여기서 뭐 180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지점에서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계속 사람들이 아르투를 바라보는 오프닝 시퀀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본다. 사람들이 아르투를 바라본다. 라는 행동가짐을 계속해서 지켜봤을 때 아르투를 차에 태운 다음에 마을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들어가고 나서도 원래부터 아르투를 알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아르투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아르투를 계속해서 바라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아르투를 바라본다 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뒤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랑 아르투랑 자연스럽게 섞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이 시선에 그러니까 뭔가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방향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좀 초상화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맞아. 마릴린 먼로를 생각을 해봅시다. 마릴린 먼로 영화 배우잖아요. 그 마릴린 먼로 하면 가장 유명한 그 초상화가 그거죠. 앤디 워홀이 그린. 앤디 워홀이 그린 그 4분할 된 그 그림인데, 자, 그 그림이 그 그림으로만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그림은 이제 모던 클래식이 돼가지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로 리메이크가 되거나 합성이 되거나 재현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 그림 안에 있는 마릴린 먼로는 딱 그 안에만 남느냐? 아니잖아요. 다른 영화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진 자체가 아예 다른 예술 작품 안에 또 다른 레이어로 접합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릴린 먼로 그녀가 직접 뭐 책을 쓰거나 그녀가 직접 감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선을 바라보는 주체 객체 간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선을 바라보는 방향성이랄까요? 그런 거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계속 영화가 말하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은 아르투는 첫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시선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다 라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은 뒤에 가서는 뭐 아르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점샷도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예술 작품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 작품의 주체 객체는 주체 객체인과 동시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처럼 봤습니다. 네. 저는 그 시선의 차이가 또 두 가지로 느꼈던 거는 어떤 거요? 아니 다른 데서는 보니까 아서라고 하더만
아 아르투. 그러니까 아루투인데 네. 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영국에 가면 아서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루투라 부르고 있고 네. 그것도 차이고 두 번째는 도굴꾼들을 봤을 때 그 중간에 경찰들은 막 어떻게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식의 신분증 검사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진 찍었을 때 가족들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네라고 하는 그 시선의 차이. 아 네네네. 그런 식으로도 뭔가 이 도굴꾼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새끼 나쁜 새끼들이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네라고도 하는 그 시선의 그러니까요. 차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지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술품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거는 이거를 만든 사람의 영혼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담긴 피사체의 영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결국 그 영혼이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탈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화에 이제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하고 그 지방이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알리체 로르와크 감독이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근데 뒤집힌 상의를 의미하는 건 아무래도 그 지하 세계를 강박하는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지점에서 아마 그 뒤집힌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 같고 또한 이게 모티브가 됐던 게 딸이 그 친구들하고 타로 카드를 갖고 노는 곳에서 이 지점을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 감독하고 많이 겹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안에 이야기가 굉장히 잘 녹아 있는 영화가 이 영화였던 것 같고요. 집에 들렀다가 또 플로라 부인에게 가는 아루투인데 어떻게 보면 이 플로라 부인은 유일하게 베니야미나의 지금 현재 이승 존재를 믿는 사람이다. 잠깐만 이 사람이 그 휠체어 타고 있는 휠체어 타고 있는 그분이죠. 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하세요. 플로라 부인.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양말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 사람이 신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연결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플로라가 어떻게 보면 이승하고 저승이 그쵸. 조금 더 연결된 사람이라고 보면 아루투도 똑같아요. 네. 죽은 사람이 시어링 자켓을 지금 또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확실히 뭔가 이승과 저승이 연결된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루투의 집을 보면 뭐 은신처 같기도 하는. 네. 그래서 뭐 또 썰을 하나 풀면 그 노래를 잘하는 오르페우스가 사는 곳은 황야가 숲을 이룰 정도였다고 하니 네. 아무래도 그 사람이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도 아무래도 그렇게 숲속을 뭔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지 않았을까. 막 축제를 열리고 막 트랙터 타고 막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막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아루투는 계속 숨으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저는 도굴꾼이자 뭔가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두려움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이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라는 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도 뭔가 외부에서 오게 된 사람이고 사실상 뭐 학생이라고 하지만 몸종이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고 두 아이를 숨긴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뭐 노래를 못하는 설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간에 뭐 나오는 노래들을 보면 뭐 저의 슬픔은 무엇인지라고 하면서 계속 직감독적으로 계속 이 이탈리아라는 사람의 뭔가 외로움,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깜파넬로 정도 나오고 그래서 그녀의 저는 옷 색상을 보면 뭔가 연두색 계열, 초록색, 혹은 뭔가 티셔츠를 보면 막 꽃이 그려져 있고 네. 그런 식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포스터에서도 그 등장하는 나무의 색깔이 저는 초록색이라고 보면 나무가 결국 뽑히잖아요. 결국 뽑히는 존재다 보니까 아마 이방인이랑 똑같은 존재를 보면 이게 결국에는 떨어져 나갈 존재가 아마 이탈리아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 영화 계속 말하는 게 지금 저는 이 키메라라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개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시선이랑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영화는 뭔가 그 예술 작품에 담겨 있는 영혼을 다룬 영화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방향 없는 시선에 관한 영화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영혼에 관해서 왜 말을 하냐면요.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도시에서 벗어나가지고 교회로 가고 그 교회에서도 땅 밑으로 가면서 전개가 되잖아요. 땅 밑으로 가면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이 영화가 되게 시간적 배경이 뭔지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뭐 공간적 배경 같은 거는
절대 그냥 과거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고 현재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현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 전자제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일체 등장을 안 합니다. 뭐 카메라를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카메라는 뭐 이제 뭐 발명된 지 150년이 넘어가는 발명품이니까. 그러고 뭐 그래서 이게 시간대가 20세기인가? 20세기 이전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러고 20세기 이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면은 그 아르투의 은신처에서 등장하는 게 뭐 전기 다림이에요. 전기 다림이고 그러고 뭐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데 뭐 현대적인 옷을 입고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공간적 배경을 굉장히 애매하게 만듭니다. 뭐 굉장히 그러니까 시공간적 배경을 아예 없애버려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없애버려요. 아예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진공 속에서 남아있는 거는 영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기마저 없는데 그곳에서 남아있는 거는 뭐 공기가 없는 그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뭐 규정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육신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진공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영혼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영혼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 그래서 이 영혼을 다루는 영화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다고 봤어요. 이 영화는 시공간을 아예 시공간의 배경을 아예 의도적으로 없애버리려고 한 영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클래식한 음악이랑 현대 음악이랑 합쳐요 계속. 뭔 느낌인지 가시나요? 제가 결정적으로 기억나는 씬이 하나가 있었는데 초반부 차 탈 때도 막 음악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그랬었고 누가 피아노를 치지 않았었나요? 누가 어, 피아노를 어, 치지? 어. 플로라였나 이탈리아였나? 누가 누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패닝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천천히 휘패닝을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패닝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영화 기법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시간대가 바뀌는 거를 이야기하고 보통 그렇게 천천히 패닝을 하는 라운드 패닝을 하는 목적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상징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플로라였는지 이탈리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피아노를 치면서 카메라가 라운드 패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패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자음악이 껴들어요. 전자음악이 껴들면서 뭔가 그 이상한 뭔가 고전의 것과 현대의 것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상한 사운드가 한 1분 넘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시도들이 여러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시공간을 의도적으로 시공간적 배경을 파악할 수 없게 의도적으로 뭉개버린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연결성이죠. 맞죠? 고대하고 현대를 의도적으로 뭉개버리면서 고대하고 현대를 지금 맞아요. 연결시키려고 하는 맞아요. 지점에서 저는 그렇게 맞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플로라랑 아르투의 특징처럼 뭔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영화 바깥의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르투의 아르투 일행이 도구를 하는 얘기가 메인 플롯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도구리라고 한다고 하면 과거의 것을 파내야 되는. 과거의 것을 파내는 거잖아요. 아. 근데 과거의 것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것도 과거의 무언가 어쨌든 그 안에 예술 작품도 포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선조들의 영혼도 같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 말을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정리를 하면은 결국 아르투의 일행이 하는 도구 행동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조들의 영혼을 팔아야 돼. 네, 선조들의 영혼을 파내는 일인 거잖아요. 선조들의 영혼을 파내는 일인데 뭔가 이 점을 생각을 하면서 플로라라는 인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플로라를 맡은 배우가 이사벨라 로셀린입니다. 이사벨라 로셀린의 아버지 어머니가 영화사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어머니는 잉그리드 버드만이고 아버지는 로베르토 로셀린이고 뭔가 이 세기의 영화 거장 밑에서 태어난 딸인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이 플로라의 역할을 맡았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있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배우밖에 이 역할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인물은 실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영화 바깥으로도 봤을 때도 과거와 현대를 모두 예술적으로 영화적으로 있는 예술적 영혼이 깃들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화 안에서도 과거를 잊고 현대에서는 이탈리아와 아르투를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에서 전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신세대 거장이 네. 지금 이탈리아의 그런 영화를 진짜 이탈리아 영화네. 네. 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맡은 배우 주역 중에 한 명은 이탈리아의 그 레전드 중에 한 명이 낳은 또 다른 영혼인 거고. 이야. 네.
사진을 영화 내용 들어가 보면 사진을 이제 찍는 뭐 멜로디에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반부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스파르타쿠 쪽 사람이었고 네. 둘째 날에 또 하늘색 옷을 입고 있길래 아 얘도 새구나. 지금 감시하려고 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카메라가 등장을 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래 오줌이 뭐 이야기 나오는데 난 이것도 뭔가 에트루리아 이야기인가? 네. 괜히 나온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이것도 제가 아까 말한 뭐 시선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를 보충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가도 멜로디에가 우리한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설명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컷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그 시선의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뭔가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루투는 그 Y자 나뭇가지로 수맥을 찾는데 뭐 여기서 뭐 키메라 현상이 나오죠. 네. 키메라 증후군도. 근데 이건 좀 내피셜일 수도 있거든요. 네. Y자 나뭇가지로 수맥을 찾잖아요. 네, 이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수맥 찾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뭐 보통 그렇게 찾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아르투가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네.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 같은 거예요. 아 카메라를 삼각대 연결해가지고 뭔가 뭔가 자신만의 예술적인 영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카메라를 잡는 모습 같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네. 근데 결국 이거는 땅속 유물을 감지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땅속 유물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술적 영혼이 깃들어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예술 작품이자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아르투라는 사람이 결국 그 자신의 영감을 파헤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도 접근이 가능하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뭐 키메라 증후군은 뭐 한 사람이 뭐 두 개의 DNA를 뭐 갖는다 네. 뭐라는 말이 나오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승과 저승의 연결점인 것 같고. 네. 카메라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거꾸로 등장한 아루투인데 난 이게 왜 이렇게 매달린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 맞아요. 거꾸로 매달린 모습, 뭔가 죄인 같은 모습으로도 지금 맞아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구를 하러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뭐 향유병도 네. 나오고, 근데 뭐 이미 중요한 건 뭐 털렸다라는 네.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죽은 사체가 나오는데 난 난 이것도 도굴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도굴꾼으로서 똑같이 뭔가 아루투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갇혀버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죽은 사체를 보여준 것도 뭔가 직접적으로 이 영화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다. 어쨌든 죽은 사체라고 하면 죽은 사체든 그 사체의 주인공이 도굴꾼이든 뭐든 어쨌든 그 죽은 사체의 육신 안에는 영혼이 어쨌든 담겨 있긴 하잖아요. 영혼이 담긴 시간성이 담겨 있으니까 뭔가 이게 현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투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혼이 담겨 있다는 건 맞으니까. 네. 그래서 도굴꾼들이 야, 개미처럼 해봤자 손해야. 네. 크게 먹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과거를 팔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렇죠.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걸 또 들어보면 우린 그냥 바다의 물 한 방울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톰바롤리 도굴꾼들도 다 아는 겁니다. 뭔가 더 큰 암흑이 있다. 아무래도 그 더 큰 암흑은 비공개 경매로 네. 아마 이어지지 않았나 아하.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구를 안내해준 카티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네. 노래를 잘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르페우스야. 그러니까 아 그렇네요. 같은 도굴자로서 아마 그렇네. 네. 아루투가 나이를 먹었다면 나는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카티르가 등장을 한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공동묘지에 도달한 일행들이 나오는데 이탈리아가 빗자루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먼지 낀 걸 계속해서 뭔가 털어주는 존재, 더러움을 씻어주는 존재가 아마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 도굴꾼들이 뭔가 악으로 묘사가 되면 이탈리아는 선으로 묘사되는 모습이 아마 그 빗자루로서 언급이 된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바깥에서 파는데 네. 안에 균열을 처음 보여준 게 이 장면이 아니었나요? 공동묘지에서? 아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그래서 이승에서의 행위가 처음으로 지금 저승의 지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그 장면으로 보여줬는데, 네. 결국 영화적으로 보면 그 혼령 유령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향을. 근데 저는 이 에트루리아 혼령이 결국에는 탈출을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이 주인공이 능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말의 지점.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냥 마지막 팔 때 보면 대충 그냥 웅덩이 보고 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그게 똑같이 또 거꾸로 보이는 지점에서 이게 뭔가 왔기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냥
대충 그냥 찝었는데 그게 죽고 나서 연결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냥 그런 지점으로도 저는 보였고요. 네. 그래서 여신상에서 머리 부분만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쇼였죠. 네. 그래서 스파르타코에 이제 네. 또 경매가 나오고 여기서 또 신기했던 거는 이 에트루리아의 키벨레가 언급이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찾아봤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죽음과 재생의 여신이래. 재생. 죽음과 재생의 여신이고 네. 또한 오. 이 키벨레의 열광적인 신봉자들은 의식에 의해서 스스로를 거세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남근상 얘기가 나오잖아. 네. 남근상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영화상.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열광적인 신봉자들은 도굴꾼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한 키벨레의 그 전차를 보면 두 마리 사자가 이끈다라고 하거든요. 네. 결국 이 저는 두 마리 사자가 아르투하고 스파르타코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초반에 열차에서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개만 유일하게 남아요. 네. 개도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그 개의 의미가 사자인 것 같아. 사자를 암시해서 그 뭔가 배에서 으르렁대던 도굴꾼들도 그래서 아마 사자로 표현이 돼서 으르렁댔던 것 같고,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막 돈 먼저, 막 물건 먼저 하면서 으르렁대는 그 사자들의 도굴꾼들의 모습도 나오고, 또한 그 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지점은 나 뭔가 메두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똑같이 그 주머니 안에서 이거 메두사 꺼내면 막 그런 듯이. 그래서 여러모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참 많이 접근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 조각상을 바다에다 던져요. 네. 근데 그것 또한 바다에서 던져지는 모습이 아니라 가라앉는 모습을 또 네. 보인다라는 거죠. 네, 똑같이 맞아요. 안의 균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열차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이 상상이겠죠. 뭐 네. 물건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영국인 이방인 도굴꾼의 죄책감이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고, 네. 갈 곳 없는 마루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라짜로하고 진짜 비슷하다. 그냥 말해주세요. 네. 근데 라짜로하고 공통점이 아무래도 저는 계급의 변화라고 봤는데, 네. 그러니까 라짜로도 그러니까 결국 낮음, 높음, 낮음, 죽음 이 4단계에서 라짜로가 처음에 그냥 일꾼으로 나와요. 네. 막 하층민. 근데 똑같이 여기 나오는 아르투도 막 싸움꾼처럼 묘사가 되고, 근데 또 중반부 들어가면 이 아르투는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오, 네. 그 시간에 이것도 시간 변화를 갔거든요. 라짜로도 신적인 존재로 갔는데 여기도 보면 이 사람 아르투는 영적인 도굴꾼으로서 또 네. 그런 지점이 갔고, 또한 다시 낮아지는 거는 네. 라짜로가 강도로 막 몰려요. 막 네. 총이 막 있냐 막 그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있는 아르투도 하인으로 바뀌잖아요. 네. 다시 그 이탈리아의 집으로 가서. 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어. 그런 이 주인공들의 공통점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잡지 않고 떠나보내는 그 이탈리아의 모습도 라짜로에서 보였던 안토니아의 모습하고도 똑같았다. 네, 그냥 내버려둬라. 네. 그런 식의 아마 공통점이 보였고, 그래서 결말 지점을 또 들어가 보면 작은 태양, 네. 뭐 쬐까만한 뭐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걸 통해서 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첫 장면하고 또 똑같은 네. 그 태양에 대한 일치 지점이 나오는데, 웅덩이에 비춰지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선 저는 두 가지의 지점으로 보게 됐다. 첫 번째는 능력을 잃은 아르투가 대충 짚었다. 네. 그 능력을 잃게 된 계기는 그 여기 나오는 그 묘를 파내면서 네. 그 혼련등이 빠져나왔던 그런 지점으로 보게 되어서, 그 불이 꺼진 상태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게 죽음을 맞이하고 상상 속의 모습이 지금 네.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아마 보여지지 잠깐만요. 않았을까. 불 꺼지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불 꺼지고 이제 다시 불이 켜진 다음에 그 빨간색 그 줄 잡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네. 그게 이미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 불이 꺼진 게 이미 죽음을 상징하고 그 나머지 장면들도 꿈속의 이야기구나 오, 라는 네, 지점으로도 그렇군요. 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 지점은 이제 진짜 태양을 찾은 거지. 그 쬐까마한 작은 태양. 네. 이게 진짜 이제 태양 찾다 보니까 그 빨간 실이 아마 그 베니아민이랑 연결이 돼서 위에서 내려온 빨간 실이 끊긴 것은 이승하고 이제 연결점이 딱 끊겨버린, 네.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네네네. 그런 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이제 저승하고 연결되는 베니아미나와의 이제 만남이 되다 보니까 오르페우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죽음을 네.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아마 저도 생각을 든 거는 그래서 오르페우스도 뭐 저승에서 에우리디케 만났지 않았겠어? 네. 하는 지점 그런 지점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디오니소스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 보면 네네네. 아무래도 그 카티르와 갑자기 뜬금없이 뭐 술을 먹는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지점도 그렇고 이게 오르페우스를 죽인 존재가 디오니소스들의 신도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잘린 머리를 신탁해 줬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주인공이 그 머리를 그래서 바다에다가 보존하게 던져버리는 네. 그런 식으로도 아마 오. 연결이 되는 지점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오. 하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운해서 네. 오, 그럴 수도 그렇게도 있겠네요. 보였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결말이 살짝 결이 같은 듯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결국 말했잖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내 결과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우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아르투는 오르페우스처럼 죽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죽었다. 근데 저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이 영혼이라는 것은 계속 대를 거쳐서 전수가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서는 뭔가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사운드적이든 비주얼적이든 연결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대랑 과거가 접합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목을 자르잖아요. 근데 목을 자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샷인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하는 도굴은 과거를 파내는 일이고, 저는 이 영화에서 오로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로지 아르투만 자신은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 중에서 그 도굴꾼 일행 중에서 아르투한테서만 본인이 시선의 주체인가 동시에 객체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예술품 안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르투를 제외하면은 그런 영혼과 관련된 샷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들 본인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샷들이 아예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르투만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목을 자르고 나니까 아르투가 극대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다시 그 머리를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키벨레가 아까 재생의 여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뭔가 팍 하고 왔거든요. 재생의 여신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영혼은 어쨌든 그 키벨레의 동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키벨레의 조각상을 영혼이라고 말을 해봅시다. 선조의 영혼이라고 말을 해보면은 어쨌든 그거는 목이 잘렸잖아요. 두 동강이 나서 다른 데로 분절이 됐잖아요. 완전히 분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투가 그걸 다시 바다에 던져버린 거는 이거는 과거의 영혼이니까 선조의 영혼은 언젠가 재생되고 이것은 다시 우리한테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라는 식에서 던져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던져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마지막에 결국 결말부에서 아르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도 여기 솔직히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켜진 다음에 보이는 게 빨간 실이잖아요. 근데 빨간 실 보통 계속 나왔던 계속 나왔던 빨간 실이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예술 작품에서 통용되는 빨간 실의 의미, 빨간 뭐 실이라던가 줄기의 의미는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핏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핏줄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핏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근데 이거 핏줄을 잡아당기는 게 베냐미나잖아요. 베냐미나인데 잡아당기다가 없어져요. 근데 어쨌든 그 핏줄은 일단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베냐미나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카메라가 위로 옮겨지면서 등장을 하는 게 두 사람 간의 만남. 등장을 하는 게 다시 아르투예요. 다시 아르투예요. 근데 이 아르투는 저는 결국에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영화는 뭔가 그렇게 다층화가 명확하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땅 위가 현재라면은 그러니까 땅 위는 뭐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현재라고 한다면은 땅 밑은 과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땅에 갇힌 아르투는 과거의 아르투 혹은 아르투의 선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의 아르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빨간 실을 다 뽑고 난 베냐미나를 만나서 키스를 하는 아르투는 현재의 아르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거예요. 결국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아르투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냐미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르투예요. 그리고 그거는 과거의 아르투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핏줄이 결국에는 지금은 끊겼을지는 몰라도 아까 말한 키벨레처럼 결국에는 이 영혼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결국에는 시공간? 제가 말한 이 시공간을 뭉개버린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엔딩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시공간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거기서 아르투가 어떻게 되든 아래의 아르투가 무엇이고 위의 아르투가 무엇이고 베니아미나는 어떤 상태이든 그 땅 위에 있는 마지막에 아르투와 베냐미나가 키스하는 장면이 저승이든 이승이든 마지막에 근데 키스했나? 하면서 끝나죠. 아 그래요? 난 퐁퐁? 네. 퐁인 줄 알았네. 하면서 끝나는데 결국 이거는 의미가 없이 어쨌든 선대의 영혼은 계속해서 위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빨간 핏줄을 넣어놓은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그걸 핏줄로 봤군요. 네. 아 진짜 핏줄로 볼 수도 있어. 네, 그게 끊어지든 말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꼽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계속 나올까 아니면 끊어질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끊어져도 상관이 없는 게 안 끊어지면은 이 핏줄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현대의 아르투에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키벨레의 목이 끊어졌지만 다시 아르투가 그 키벨레의 머리를 땅으로 던져서 재생을 기원한 것처럼 이게 끊어지더라도 이 영혼 간의 연결성, 선대와 현대의 영혼 간의 연결성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뭔가 정말 영상을 보면서도 미치겠다 진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 사운드와 화면의 원천을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시네마적인 체험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참, 마지막 장면도 참 핏줄인지 네. 인연인지. 그니까요. 진짜 이 영화는 너무 좋은 영화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삶과 죽음은 의미가 없다. 어쨌든 후대에 누군가가 나를 이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네. 아르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예술이거나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네. 결국 그 예술이나 예술가가 남긴 영혼, 예술가가 남긴 유물, 예술가가 남긴 레거시라고 하죠. 그 자체에는 아르투의 레거시가 들어있을, 아르투의 영혼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혹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땅에 파묻힌 아르투는 아르투가 아니라 아르투가 남긴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아르투가 남긴 예술 작품을 후대의 아르투가 다시 이어받아서 그 영혼을 전수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영화 진짜 좋은 영화다. 네. 계속 생각하니까. 네. 무주 가야겠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영혼을 얘기하는 영화 대박이다. 진짜 기이했습니다. 야 진짜 M&M 일 잘한다. 네. 그렇죠. 마부비 형. 이 이름을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오랜만에 영화는 참 이런 느낌. 네, 정말 좋은 영화는 보고 나서 한참을 사색에 잠기게 되잖아요. 저도 이 영화 진짜 보고 나서 에무시네마에서 봤는데 진짜 보자마자 한 30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제가 정말 시네마적이었던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코 고는 거? 코 고는 것도 있고 이 키메라에서 제가 말한 주요 인물이 이사벨라 로셀린이잖아요. 제가 바로 이 영화가 6시 40 몇 분에 끝났는데 어제 저녁에,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소라트 시네마에서 로베르토 로셀린의 영화를 봤습니다. 진짜? 이게 점점 과거로 흘러들어가는 여정인 거죠, 저한테는. 엄청나게 시네마적인 체험이었어요. 진짜 시네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느낀. 그리고 제가 그때 본 로셀리니 영화가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광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결국에는 종교의 숭고함을 다룬 영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혼을 다룬 이야기가 점점 현대에서 과거로 넘어간다는 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키메라에서 들었던 그런 영혼의 움직임을 바라본 제가 받았던 그 시네마적인 체험이 그 다음 영화에서까지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또 파보니까 진짜 그런 참 좋은 영화네.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는 대단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화를 위시로 해서 선대들이 만들었던 모든 예술 작품들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으면서 그것에 더해서 선대들의 영혼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화를 포함한 예술을 만들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전주영화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다르된 느낌처럼. 그니까요. 다르된 그
했던 것처럼 네. 딱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거 좀 지금 딱 개방작 탁 틀고 네, 그러니까요. 와, 너무 좋았습니다. 와 환상적이다. 네, 진짜 환상적이에요, 영화가. 그러니까 좋아서 환상적인 것도 있지만 진짜 영화가 환상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올려야겠다 평점. 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더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참 지장이 많네. 네. 빨간 실도 그리스 로마시나 나오지 않았나? 내 기억에는 있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근데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고대 신화에서 항상 나오는 게 빨간 실이니까. 오케이. 와. 한 줄 평합시다. 네. 나는 그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뭐 이탈리아판 파묘 뭐 낭만적인 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네. 이탈리아판 파묘네. 근데 훨씬 영적이고 그럼 내면 깊은 곳을 다루는. 솔직히 비교가 안 돼.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깊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돼. 그러니까 저는 좀 깁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예술이라는 영혼을 바라보는 갈 곳 잃은 시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저 별점 올려야겠습니다. 좀 부정할게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이게 까면 깔수록 더 좋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와, 진짜 꼭 보세요, 꼭. 지금 보니까 M&M이 평소랑 다르게 홍보를 좀 세게 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를. 그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 영화. 그렇네. 다음 주 뭐 하실? 정해야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영화가 정말 뭐 하지? 없습니다. 뭐 하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 개봉하는 가서 정해? 영화가 다음 주 가서 정할까요? 쿵푸 팬더가 있고요. 뭐 꽃다발 같은 사랑을 다 재개봉을 하는데 근데 그건 진짜 재밌는데. 재밌는데 재개봉 영화를 또 뭔가 하기도 그렇고. 벚꽃 엔딩 느낌이지 뭐. 네, 맞습니다. 음. 그때 가서 정하는 걸로. 그때 가서 정합시다. 네. 영일이들 107의 키메라 나왔습니다. 꼭 보세요. 진짜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는데 이거 까면 깔수록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이런 과거, 그러니까 오르페우스도 결국에는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신화지. 그렇죠. 결국 뭔가 신화적이면서 예술이라는 영혼을 다루는 얘기다. 이 정도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영일이들 보세요. 107의 키메라 만나봤습니다. 네, 꼭 보세요. 다음 주에도 모두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